오늘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던 일인데요. 앞으로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자동차 부품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없고 배운 곳 없는 제가 마지막으로 택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무서웠던 일을 겪은 건 5년 전 겨울 이곳에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생산직 공장에 신입으로 입사하고 선배님께 업무를 한참 배울 때였습니다. 이틀간 업무에 대해 알려주셨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저보다 한 살 많다고 편하게 진수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퇴근 후에 술도 한잔 할 만큼 친해졌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진수 형이 들어오더군요. 야,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여친 안 만드냐? 저와 진수 형,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서 여자친구 만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진수 형은 크리스마스 전 여친을 소개해 준다면서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토요일 주말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진수 형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지금 준비하고 10분 이내로 나와라. 네? 지금요? 결국 진수 형과 인천 터미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자 만날 처지는 아니었지만 혼자서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는 괜찮을 듯 싶어서 평소에 바르지 않던 비비크림까지 바르고 나름 꾸미고 나왔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진수 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진수 형에게 전화하려는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진수 형 모습이 보이더군요. 야, 왔냐? 형이 있잖아. 죽이는데 알아놨다. 저와 진수 형은 택시를 탔고 5분 정도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형이 말한 곳은 클럽이었죠.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딱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클럽은 30대부터 출입 금지인데 여기는 30대 초반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입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거의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주문했고 맨정신으로는 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술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급하게 마셨던지 속이 좋지 않았고 취기가 갑자기 올라오더군요. 무슨 자신감인지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췄고 제 앞에 있던 여자분과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그 여자분과 인연이었던 건지 여자분 일행이 나가서 술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신기한 게 2대2로 짝도 맞는 거였죠. 클럽에 들어가고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때까지는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분들과 클럽에서 나와 근처 술집으로 들어갔고 기억은 안 나지만 술을 꽤 많이 먹었습니다. 형 먼저 들어간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 하고서는 여자분과 같이 나가시더라고요.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봤더니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이 꺼졌더군요. 뭐 휴대폰 쓸 일이 있나 싶어서 주머니에 넣고 제 옆에 있는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슬슬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방 잡고 술 한잔 더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근방에 보이는 모텔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자분이 아는 모텔이 있다고 그리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지나가는 택시를 잡더니 부평동 모텔촌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살짝 불안하기도 해서 왜 굳이 부평동까지 가냐고 하니까 항상 술 마시고 가던 모텔이 있는데 거기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면서 미안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모텔비는 자기가 낼 테니 이해 좀 해달라고 하길래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고 여자분이 향한 곳은 누가 봐도 오래된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은 모텔인데 외관을 보면 여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오래되어 보였죠. 여자분은 제 손을 잡고 들어가더니 모텔 주인과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모텔 주인에게 204호 키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온통 누렇게 변해 있었죠. 그때 여자분이 침대로 가서 누웠고 저를 보더니 전 여기가 편한데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침대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긴장을 한 탓인지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했고 화장실로 향하니까 다급하게 뛰어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냐며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고 먼저 화장실 좀 쓰신다고 하더군요. 10분쯤 지나서 여자분은 나오셨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손을 씻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게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는 거였죠. 여성분이 변기 뚜껑을 올려서 볼일을 보진 않잖아요. 갑자기 등 뒤로 서늘한 느낌이 들더군요. 손을 씻는 척하면서 화장실 거울 모서리 쪽을 봤습니다. 그 당시 기분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굳는다고 해야 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화장실 거울 모서리 쪽에 사람 형체로 보이는 검은색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거울 속 위치는 분명 샤워 부스 쪽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손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여자분은 계속 침대로 올라오라고 했고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저 담배가 떨어져서 잠깐 편의점에 다녀올게요. 하고서는 나가려고 하는데 에이, 안 속네. 오빠, 나와. 얘 도망간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고 곧장 진수 형에게 전화했죠. 그리고 진수 형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진수 형과 함께 나갔던 여자분 말투가 조금 특이해서 한국 사람 맞냐고 장난을 좀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분 표정이 바뀌고 연변 사투리를 쓰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방에서 칼을 꺼내길래 급하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진수 형이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걱정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현재도 진수 형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때 생각만 하면 진수 형도 무섭고 끔찍하다고 하더군요. 모텔로 유인한 여자, 그리고 화장실에 있던 남자, 모텔 주인, 전부 한 패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 만남 사이트를 이용하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화가 나고 제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되어버렸죠.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물론 돈이 없어도 가능은 하겠지만 직업도 변변치 않고 외모도 떨어지는 저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죠.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얼른 결혼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늘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 목표이자 어머니도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었죠. 2017년 여름, 그 당시 대전 탐방동 근처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을 때였죠. 그날 새벽 반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작업 안 되니까 푹 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장대비가 쏟아지더군요. 아시다시피 현장직은 비가 오면 작업이 힘듭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면 숙소 사람들과 국밥에 소주 한잔 하거나 아니면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10시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 하지 않아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컴퓨터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광고 하나가 뜨더군요. 만남 사이트 광고였는데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만남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분들 프로필이 나와 있었는데 미인분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5분쯤 지나서 여자분에게 쪽지 한 통이 도착했고 쪽지를 확인하려니까 결제하라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저도 모르게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저와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한 여자분과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분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연예인 뺨치는 미모였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을 물어보길래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더 좋아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쉬는 날에는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고 일하면서도 수시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 늘 여자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한 달쯤 지나 저는 여자분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목소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통화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카톡 메시지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장문으로 고백했죠. 한참 동안 답장이 없던 여자분에게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네, 정말 잘해줄게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쇼핑몰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난감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급하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여자는 두 번 다시 없다라는 생각뿐이었고 잘 돼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돈을 빌려달라는 횟수가 점차 잦아지고 그럴 때마다 돈을 안 주게 되면 연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 더욱 초조했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분이 운영하던 쇼핑몰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 그리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큰 돈을 빌려주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때 카톡으로 장문의 글이 도착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염치가 없네. 돈 안 빌려줘도 되니까 잘 지내.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니까 만나서 얼굴 보고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면서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좀 이상했던 점은 낮도 아닌 저녁 늦게 만나자는 겁니다. 그것도 10시 이후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는 중구 선화동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이상했죠. 참고로 선화동은 모텔촌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시간을 맞춰 롯데리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10시가 넘어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카톡 메시지로 어디냐고 물어봐도 답장이 없더군요. 결국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도착했어. 어디야?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롯데리아 바로 옆 건물에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 건물 앞에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뭐 어찌됐던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밥이나 먹자고 하니 모텔에 방을 잡고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모텔로 향하면서 얼굴을 왜 가리고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심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는 모텔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업어달라고 하더군요. 여자분을 업고 나서 모텔 방으로 들어갔고 앉아서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벗질 않더군요. 저는 벗으라고 여자분은 안 벗는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마스크를 벗겼는데 제가 알던 여자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저보다 많아 보였죠.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성범죄 담당 수사관이라고 하셨고 중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 전화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 여쭤보니 며칠 전 저와 모텔에 갔던 여자가 저를 신고했던 겁니다. 곧장 그 여자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 말만 믿더라고요. 경찰 측에서 모텔 CCTV를 확인했는데 여자분을 업고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여자분을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였죠. 술을 사기 위해 들어간 편의점 CCTV는 그날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버렸고 그 여자분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주게 되었죠. 현재까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한 번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직장, 친구들, 심지어 어머니까지 저를 비난했고 정말 억울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힘드시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즉각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로 일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 일은 그만두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때는 4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죠. 전공은 미술이었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려니까 입맛에 맞는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선배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군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는 미술학원이었는데 학교 선배 지인이 학원 원장이라서 근무 조건을 맞춰 주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제 전공에 근무 조건까지 맞춰 주신다니까 곧장 하겠다고 말했죠. 그날이 금요일이라 월요일날 형식적인 면접을 보기로 하고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생각했던 근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미대 입시 전문학원이었고 학생 인원은 15명 정도였습니다. 수업 시간은 오전과 오후별로 4시간씩인데 저는 오후 시간 담당이었고 대부분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으로는 기초 디자인 원을 그리는 작업과 사과와 공을 두고 질감을 표현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죠. 다들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잘 따라오더군요. 그때 한 남학생이 손을 들더니 궁금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 쌤,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끝나고 물어봐도 돼요? 배우려는 의지가 보이길래 그러라고 했죠. 오후 수업이 끝나고 퇴근하기 위해 학원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군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까 수업을 듣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기특해 보이기도 해서 수업 질문을 하면 가르쳐 주려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수업에 관련된 게 아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있느냐, 집은 어디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그 나이 남자아이들이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앞으로 자주 봐야 하는 학생이어서 저도 농담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쌤 남자친구 없는데 왜? 민수 너가 소개해 주려고?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이틀 후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아있길래 민수야 너 집에 안 가? 그러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대학 들어가고 고백하면 받아달라는 거였죠. 무슨 소리냐며 얼른 집에 돌아가라고 했더니 약속 안 하면 안 가겠다며 버티더군요. 그때 저는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고 잘 타일러서 집에 보냈습니다. 6개월쯤 지나 민수와 다른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새로운 아이들로 채워졌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민수가 대학을 진학했으니 더 이상 볼 일 없다고만 생각했죠. 무서웠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날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해서 항상 친구와 통화를 하며 집으로 가곤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꼭 누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들더군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느낌이 좋지 않아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닿았을 무렵 통화를 끝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쳐다봤더니 민수가 서 있더라고요. 야 놀랬잖아. 너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민수는 저를 놀래켜 주려고 몰래 뒤따라오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인 입장에서 좀 무서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가 다 되어 가길래 민수야 늦었으니까 얼른 집에 가야지. 말하고 들어가려는데 제 팔을 당기며 못 들어가게 막더군요. 그리고는 사귀자면서 힘으로 몰아붙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고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했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분이 괜찮냐면서 뛰어오시더군요. 민수는 혼자 욕을 하다가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날 이후 곧장 부모님 댁으로 갔고 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려 한 달간 휴가를 냈죠. 그 집에 있다가는 또 찾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민수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부모님 댁 근처에서 민수를 봤던 거였죠. 엄마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에서 내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길래 봤더니 민수였습니다. 저희 엄마께 인사하고 나서 좋은 대학 갔다고 고마워서 찾아왔다고 둘러대더군요. 엄마는 민수 보고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길래 민수와 둘이 이야기한다고 엄마 보고 급히 들어가라고 했죠.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나랑 사귀면 되잖아. 전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민수는 저를 찾아왔고 결국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학원 원장님께서 부산의 강사 자리를 소개해 주셨고 민수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부산에 내려와서 자리 잡고 남자친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안 좋은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을 때였죠. 그날은 남자친구 생일이었고 남포동에서 데이트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편인데 그날은 유독 늦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되더군요. 약속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집으로 가려는데 뒤늦게 문을 열더군요.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민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서는 당장 헤어지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민수를 잘 타일렀죠. 사실 남자친구 아니야. 민수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는 내일 다시 만나자며 민수를 좋게 돌려보냈고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로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민수는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님에게 들었는데 민수가 잘 아는 친구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직장과 집 그리고 사람 관계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이름까지 개명을 했고 다른 곳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올해 결혼 예정이고 한동안 괜찮았는데 최근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민수가 아닐지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삼촌은 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삼촌이 무섭게 달라진 걸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삼촌의 직업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기사분들 사이에서 싹싹하고 평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명절 때 집에 오시면 늘 용돈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였죠. 그날은 친구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얼핏 듣기에도 싸우는 소리였고 신발을 벗고 급히 가보니까 삼촌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위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삼촌은 칼을 숨기고는 집을 나가셨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저는 놀라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셨고 일주일이 지나 퇴원하시고는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삼촌은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날은 덤프트럭 기사님들과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 같이 일하시는 분 중 큰 형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경력도 오래됐고 이 바닥에서 나름 베테랑인 큰 형님이라고 하더군요. 술을 마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 형님이 자주 가던 주유소 사장이 해준 이야기인데 한 사람당 50만 원만 있으면 돈 아깝지 않을 만큼 놀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삼촌이 미혼이라서 더 쉽게 빠졌나 봅니다. 삼촌은 뭘 하길래 50만 원이나 드냐고 물어봤고 큰형님은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과 1박 2일로 노는 거라고 간단히 설명을 했다고 해요. 술도 한잔 했겠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삼촌은 큰형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고 결국 도착한 곳은 영등포구에 밀집한 쪽방촌이라고 하더군요. 50만 원이나 내고 이런 곳에서 뭐라고 노냐며 삼촌은 집에 가겠다며 했고 큰형님은 후회 안 한다며 쪽방촌 건물로 들어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속는 셈 치고 따라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복도 끝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쪽방에 중년 여자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들은 살갑게 삼촌을 반겨주고 스킨십도 자연스레 하면서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여자분 한 명이 술과 안주거리를 들고 왔고 술만 마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고스톱이나 치자고 했다더군요. 알고 봤더니 준비한 50만 원으로 고스톱을 치자는 소리였죠. 그날 삼촌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8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줄곧 쪽방에 찾아가 여자분들과 어울렸고 여자분 한 분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한번 데리고 왔었는데 얼핏 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씬하고 예뻤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촌은 그 여자분 말이라면 뭐든 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고 어느 날 삼촌에게 쪽방 말고 더 큰 판이 있다면서 꼬드겼다고 합니다. 쪽방에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삼촌은 그 여자와 함께 강남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도리집 고땡이라고 하던데 섣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촌은 도박판에 자연스럽게 끼었고 처음엔 잃는 돈보다 따는 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판돈이 올라가자 그 여자가 삼촌에게 커피 한 잔 먹고 하라고 했고 삼촌은 커피를 마시며 도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삼촌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판돈에 돈을 걸었다고 합니다. 결국 삼촌은 1시간 만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었고 집으로 갔다고 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나면서 삼촌은 돈을 잃은 게 억울하기도 하고 본전 욕심에 하우스 도박장을 찾았다고 했죠. 물론 그 여자가 소개해준 도박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다가 항상 돈을 잃는 패턴이었고 1년도 안 돼서 2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너무 힘들어서 그 여자를 자주 찾아갔지만 어느 날부터 그 쪽방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그 여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빚을 지게 된 삼촌은 가지고 있던 덤프트럭을 팔고 현금이 부족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죠.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도박이 탕진할까 싶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돈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그 순간 제가 집에 들어왔고 삼촌은 나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삼촌에게 도박판을 소개해준 큰 형님이란 사람이 도박단 조직원이었죠.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수수료를 받고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들도 도박단 조직원이었는데 미인계로 남자들을 꼬드겨 큰 판에 데리고 오는 역할이었고 커피나 술에 약을 타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 판단이 힘들다고 합니다. 주택에서 도박하던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일부러 돈을 잃어주고 돈을 따는 사람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날씬이 파라고 주부 사기 도박단이 유명했는데 아마 그 사기꾼들에게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촌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당했다고 알려졌는데 그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촌은 건강히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 원룸에 자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거나 합니다. 더 끔찍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대운동에 위치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부산까지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공용 생활은 불편하다며 기숙사 비용으로 학교 주변 원룸을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하더군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원룸을 구하기로 결정했죠. 그날 학교 근처 원룸촌을 지나가다 보증금 5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15만 원, 아주 저렴한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봇대에 종이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풀옵션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라 수수료도 없다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전화하면서도 이미 계약된 방이라고 할까봐 긴장이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 드렸는데 방 있나요? 다행히도 계약 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서 방을 본다고 했고 그날 오후쯤 집주인과 약속을 잡고 방을 보러 갔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정도로 되어 보였고 인상이 좋은 아저씨였죠. 그리고 방을 보고 나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었는데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정말 깨끗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실례지만 월세가 저렴한데 이유라도 있나요? 학교 근처니까 학생들 이용하라고 싸게 내놓은 거지.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룸을 계약했죠. 부모님도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하셨고 집주인 아저씨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모든 게 잘 풀릴 줄만 알았습니다.
원룸은 4층 건물에 한 층당 3가구가 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3층 301호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이사 당일 집주인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원룸을 계약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죠. 평소 같으면 학교 끝나고 항상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곤하기도 해서 저녁 일찍 귀가하게 되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10시쯤 됐을 겁니다. 맥주를 한잔하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군요. 현관문으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학생, 집주인 아저씨야. 문을 열어주었고 집주인 아저씨는 화장실 배관 점검을 해야 돼서 잠시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더니 이것저것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꺼내드렸고 집주인 아저씨는 배관을 점검하면서 물어보시더군요. 학교 생활은 어떻고 남자친구는 있냐는 그런 질문. 저는 거리낌 없이 질문에 답해 주었고 10분가량 화장실에서 점검을 하시다가 배관은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 너무 짧게 입고 다니면 위험해.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집주인 아저씨는 며칠 전 원룸 현관에서 저를 보셨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집주인 아저씨는 나가셨고 저는 TV를 보다 잠이 들었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심해서 학교 결석까지 하고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니까 집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도 저를 보고 당황하시더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말은 일주일 전 배관 수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수리하면 쉬는 게 방해가 될까봐 학교 간 시간을 틈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도어락 마스터키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앞으로 주의한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며 서둘러 나가시더군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문단속 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교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는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와 친구와 함께 술 한잔을 하다 보니 슬슬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친구가 먼저 샤워를 한다고 했고 씻을 동안 이불을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화장실로 들어가니 친구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죠. 위치는 화장실 천장 모서리 부분이었는데 그곳에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의자를 가지고 와서 확인했더니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아주 작은 카메라 같이 보였는데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집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가 전화기를 가로채며 말하더군요. 야, 이거 집주인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곧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이미 예상은 했지만 화장실에 있던 건 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몰카 설치를 했던 범인은 집주인 아저씨였고 이미 동일 범죄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렴한 반값으로 전단지를 붙여놓고 여학생들만 골라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화장실 말고도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던 거였죠.
형광등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형광등이 나가게 되면 집주인 아저씨가 직접 갈아주셔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집주인에게 마스터키가 있는지 꼭 여쭤보시고 집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전라도 곡성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이야 곡성 영화 덕분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곡성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야기 진행상 친구 이름을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민수와 친해진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타서 그런지 울창한 나무와 우거진 숲을 보면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쨌든 저와 민수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산을 타기 시작했고 서울 인근에 있는 등산로는 길을 외울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21살이 됐을 무렵 저는 부산에 있는 53사단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됐죠. 민수는 저보다 3달 정도 늦게 군입대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입대하기 전 민수와 약속을 한 가지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다른 지역도 가보자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때는 학생 신분이라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박도 하기 힘들어서 서울 인근만 갔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와 민수는 전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와 집 근처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죠. 민수야, 곡성에 있는 동학산 가볼래? 많고 많은 산 중에 동학산을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었고 곡성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니까 동학산이 나왔고 사진으로 보니 너무 좋아 보이길래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곡성이라는 곳이 시골이라 옛 감성을 느끼고 싶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렌트카를 빌려왔고 드디어 곡성으로 출발했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300km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 곡성에 도착했고 그날은 숙소에서 쉬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을 하기로 했죠. 배가 고파서 민수에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했더니 오랜만에 여행 왔으니까 좋은 거 먹자고 하더군요. 펜션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근방의 닭백숙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와 민수는 차를 타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가게로 찾아갔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눈앞에 표지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닭백숙 오리탕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었고 민수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닌 비포장 도로였는데 10분 정도 차를 몰고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끝자락에 도착하니 낡은 주택 하나가 있더군요. 영업하는 가게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누가 봐도 간판도 없는 낡은 주택으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차에서 내려 주택으로 들어갔죠.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다가오더군요. 아저씨, 여기 식당 맞아요? 그랬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웃기만 하더군요. 다시 한번 물었지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길래
식당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 어떻게 왔어?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다른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보자마자 위압감이 들더군요. 덩치도 크고 인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백숙 파는 집인 줄 알고 들렀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가게 사장이야. 맛있게 해줄게. 혼자 왔어? 전 친구와 둘이 왔다고 했고 백숙 2그릇을 주문하고 나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백숙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혼잣말을 하면서 웃고 계신 아저씨가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더군요. 아저씨는 반찬을 놓아주다 실수로 김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에 아저씨 행동과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무슨 말씀 하시냐고 되묻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사장님이 화를 내시며 다가오더군요. 아씨,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저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머리채를 잡고선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민수는 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끌고 가는 사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장님, 저희 괜찮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무섭게 바뀌면서 말하더군요.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으라. 그 자리에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숙이 나왔고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는데 2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저희 쪽으로 오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가게 사장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가게 사장과 스킨십을 하더군요. 누가 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였고 아빠와 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먹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반찬을 가져다 주신 아저씨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아저씨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 반찬을 가져다 줬을 때는 멀쩡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저희는 가게 사장이 때린 게 분명하다 라고 확신했고 몰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도착했고 저희가 목격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여기는 시골이라 다들 사람이 좋아서 나쁜 일은 안 생긴다고 했고 그 아저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 혼자서 자해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은 오히려 가게 사장 보고 칭찬을 하더군요. 가족도 돌보기 힘든 장애인들을 자격증까지 따고는 한 명도 아닌 둘이나 보살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도 장애인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는 경찰관은 돌아갔고 저희도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장 아저씨가 칼을 들고 쳐다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정말 운 좋다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소름이 돋아서 민수와 급히 차로 돌아왔고 서서히 출발하는데 사이드 거울로 그 아저씨 모습이 보였죠. 확실치 않지만 분명 웃고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등산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숙소에만 있다가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장애인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봤던 아저씨 얼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현대판 노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젊은 여자분도 걱정이 됩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부디 제 착각일 거라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주도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그 시절이라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30년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고 학교 주변이라고 해도 CCTV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보급화되질 않았을 때였죠. 인터넷을 할 수는 있지만 전화선을 연결해서 했던 시스템이라 전화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부모님께 매우 혼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야외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죠. 무서웠던 일이 시작된 그날은 학교를 마치고 정문을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건 그날 날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독 장대비가 내렸고 굉음을 내며 번개 소리도 간혹 들렸죠. 요즘 같으면 이런 날씨에는 부모님이 데리러 와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혼자서 등하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시절이었죠. 집에서 챙겨온 노란색 우비를 입고 친구들과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학교 정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꼭 하라는 주입식 교육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학교 앞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다가오더니 전단지를 주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학교 근처에 속셈학원이 있었는데 속셈학원 뒤편에 창고 같은 빈 건물이 있었습니다. 빈 건물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장난감 또는 피자를 사준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피자가 귀한 음식이었고 비싸기도 해서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그 아저씨에게 지금 당장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친구들과 속셈학원 뒤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갈색 벽돌로 되어 있었고 3층 건물로 기억합니다. 아저씨가 말한 건물로 들어갔더니 아주머니 2분과 아저씨 1분이 계셨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희 보고 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다가갔고 옆에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검사를 해야 된다며 피를 뽑더군요. 주사기를 보니 무서워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분위기였고 어른 말씀이니 그냥 따랐습니다. 키도 재고 몸무게도 체크하고 30분가량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잘했다면서 차가운 피자 한 조각씩을 주더군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라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 있던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무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아저씨 표정이 무섭기도 했지만 부모님께 말한 사람은 이곳에 2번 다시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들에게 피자를 먹었다고 자랑을 했고 학교 마치고 따라오면 피자도 먹고 장난감도 탈 수 있다고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날 친구 넷을 데리고 어제 갔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장난감도 주더군요. 같이 갔던 친구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 더 이상 데리고 갈 친구도 없고 지금까지 많이 데리고 갔으니까 뭐라도 주겠지 싶어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에 있던 아저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니 아무도 데리고 오질 못하고 혼자 있는 걸 보고서는
표정이 바뀌며 말하더군요. 친구 못 데리고 오면 다른 방법 알려줄게. 순진했던 저는 아저씨 말을 들었고 부모님 반지나 목걸이, 귀금속을 가지고 오라는 거였죠.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서랍장을 뒤져서 귀걸이를 찾아냈고 마치 보물을 찾은 것 마냥 기뻐하면서 곧장 그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게 나쁜 행동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니 서랍장에 있는 귀걸이 못 봤냐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다른 친구가 부모님 반지를 가지고 나오다 들켰고 이미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던 거였죠. 그걸 아시고는 저희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건물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았고 건물 안에 있던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소문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데려갔던 친구 중 한 명이 소식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학교 선생님도 그 친구 본 적 있냐고 물어보셨고 경찰관들도 학교에 찾아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남는데 그 건물에 있던 아저씨가 친구를 보고서는 드디어 찾았다며 엄청 좋아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경찰관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고 사연을 기억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그 친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